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공대남자 책일공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많이 더워졌더라고요. 이제는 반팔 아니면 더워서 못 돌아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에어컨을 혼자 청소했어요. 자취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본 덮개가 이렇게 씌워져 있던 에어컨인데 이제는 깨끗하게 청소해서 저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서 정말 아껴서 쓰고 있어요. 한 30분? 하루에 이렇게 껐다 켰다 그러고 있네요. 무서워요. 얼마나 나올지.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감정을 읽어주는 어른동화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오래전부터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서점에 갔다가 찾게 된 책인데 제목이 너무 따뜻해서 펼쳐봤다가 내용이 너무 편안했거든요. 약간 모닥불 앞에서 뜨개질하는 느낌? 물론 해본 적은 없지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들으시면서 주무시거나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 한가한 오후, 하루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피자 박스를 접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가게의 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다. 힘없이 늘어진 어깨, 검은 뿔테 안경, 그리고 낡아빠진 서류 가방을 든 중년의 남자였다. 비 맞은 우산 같은 남자는 하루씨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힘없는 목소리로 대뜸 물었다. 하루씨, 나이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하루씨는 남자에게 다가가 미소 지으며 숨통을 올만매고 있던 남자의 넥타이를 살짝 풀어주었다. 그리고 정중히 말을 건넸다. 자, 밖을 보세요. 저기 신장로에서 오갈 데 없이 바람에 나웃기는 은행잎 한 장. 저 은행잎 한 장이 바로 나이의 무게입니다. 하루씨의 말을 듣고 남자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이의 무게가 고작 은행잎 한 장이라니. 나이의 무게가 저렇게 가볍단 말인가? 하루씨는 남자의 손을 잡아 끌더니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은행잎 한 장을 들더니 남자에게 내밀었다. 자, 받으세요. 이걸 왜 주나? 나이가 이렇게 가볍다고 알려주기라도 할 셈인가? 하루씨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무게라는 것은 단지 가벼움과 무거움의 척도일 뿐이죠. 중요한 건 바로 은행잎의 빛깔이에요. 이 은행잎 한 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진노란 빛깔을 품어낼 수 있었던 건 거센 폭풍우와 매 시간마다 목숨을 조여오는 갈증을 아무 말 없이 견뎌냈기 때문이죠. 나의 무게는 바로 무거운 은행잎 한 장이랍니다. 눈을 감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얼굴이여. 피자를 굽는 오븐의 열기 때문에 하루씨의 등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때 때마침 이파리 몇 장을 흔들어대던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왔다. 고마워, 바람아. 하루씨는 바람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감사함을 표시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자가 잘 익고 있는지 오븐 안을 들여다보았다. 치즈가 스르르 녹아 빵 속으로 스며들었다. 하루 종일 배달하고 그리고 피자 굽는 일을 돕다 보니 많이 피곤했다. 그래도 이 일이 참으로 즐거웠다. 하루씨는 잠시 기지개를 폈다. 그리고 상하좌우로 목운동을 했다. 그런데 그때 한 젊은이가 하루씨를 찾아왔다. 그 젊은이는 사랑의 우물에 푹 빠져있는 상태였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군요. 하루씨는 먼저 젊은이에게 말을 건넸다. 젊은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듯 말했다. 하루씨, 그걸 어떻게 아셔요? 사랑에 빠진 사람에겐 냄새가 있어요. 바로 심장이 바짝바짝 타는 냄새죠. 젊은이는 머리를 긁적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하루씨에게 물었다. 하루씨, 제 그리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말해주세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움은 시작만 있을 뿐 끝이 없으니까요. 하루씨는 부러운 듯 대답했다. 젊은이는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입술을 쭉 내밀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전 두려워요.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그녀의 얼굴조차도 있는 건 아닐까요? 잊어버리세요. 하루씨는 단호한 말투로 말했다. 젊은이는 서운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잊어버리라니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 보고 싶어 미칠 것 같다고요. 하루씨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말했다. 잊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두 눈을 감아보세요. 그럼 그녀의 희미한 얼굴이 금세
당신의 앞에 선명한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요. 눈을 감으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리움이에요. 쉰 7가지 삶의 폭. 한 소녀가 공터에 있는 소나무 밑에서 그늘보다 더 어두운 표정으로 울고 있는 걸 하루씨가 발견했다. 하루씨는 스프링클러처럼 햇살을 뿜어내며 소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왜 너는 울고 있니?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경계하듯 뒷걸음만 칠 뿐이었다. 하루씨는 용기 내어 한 걸음 더 다가가 되물었다. 우는 이유는 말해줄 수 있겠니? 너의 울음이 곧 나의 눈물이기도 하단다. 소녀는 하루씨의 따뜻한 마음을 읽었는지 서서히 입을 열었다. 저에겐 희망이 없어요.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57명 중 57등을 했거든요. 소녀는 울음 섞인 말투로 계속 말을 이었다. 엄마는 꼴찌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하루씨는 소녀 앞에 손바닥을 펴 보이며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입을 열었다. 삶의 가치는 순서가 아니라 다양성이란다. 손바닥과 손등 사이에는 제각기 크고 작은 손가락이 있잖니? 넌 행복한 사람이란다. 인생의 밑그림을 칠할 수 있는 물감이 너에겐 무려 57가지나 있지 않니? 행복은 아름다운 정원처럼 자기 자신이 가꾸어가는 것이다. 하루씨는 길을 잃은 은행잎 한 장을 신장로에서 주워 입술을 갖다 댔다. 그리고는 은행잎을 우체국 입구에 서 있는 붉은 우체통에 살며시 밀어 넣었다. 은행잎아, 이젠 울지 마. 곧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집 배운 아저씨께서 꼭 너희 집을 찾아주실 테니까. 하루씨는 언덕 밑으로 둥둥 떠가는 집 배운 아저씨의 모자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는 우체국 안으로 들어갔다. 하루씨는 우체국 직원에게 상냥한 말투로 말했다. 아가씨, 우표 2장과 편지 봉투 1장만 주세요. 여직원은 안경 너머로 올려다보며 하루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루씨, 왜 당신은 언제나 봉투는 1장이고 우표는 2장을 사세요? 사람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답장을 받아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 까닭에 언제나 난 편지 봉투에 우표 1장을 더 넣어 붙인답니다.
하루씨는 숨김없이 말했다. 아저씨는 참으로 행복하시겠어요. 전 편지 쓸 사람이 없어요. 더욱이 제게 편지 보내줄 사람도요. 여직원은 입술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자 하루씨는 아이스크림을 물고 있는 꼬마처럼 천진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아가씨의 말대로 나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그것도 2배로요. 편지를 쓸 때나 그리고 편지를 받을 때도요. 나는 내가 쓴 편지를 늘 며칠 후에 내가 다시 받아보거든요.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으면 나비는 갈 곳을 잃게 된다. 연극 배우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중년 부인이 검지로 귀 밑 머리카락을 비비꼬며 하루씨를 찾아왔다. 부인은 금방이라도 한방눈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처럼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하루씨, 어쩌죠? 오디션에 또 떨어졌어요. 전 다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인가 봐요. 하루씨는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누구도 뛰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벌써 9번째 떨어졌어요. 남편과 딸아이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길은 나에게 너무나 험한 길인 것 같아요. 이마의 주름살이 이젠 부담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없어요. 부인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자신없게 말했다. 하루씨는 손바닥을 가볍게 마주치며 입을 열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이미 그 길을 간 사람이 있어요. 설령 당신이 첫 길이라 하여도 당신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당신은 희망이에요. 꽃망울을 터뜨리세요. 당신이 꽃망울을 터뜨리지 않으면 수많은 나비들은 갈 곳을 잃게 되거든요. 하루씨의 말을 들은 부인은 금세 얼굴이 밝아졌다. 마치 사명감 강한 군인처럼 자신감이 넘쳐났다. 여유가 생긴 부인은 실실 미소 지으며 하루씨에게 물었다. 하루씨,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당연하죠. 궁금한 걸 가슴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굶어요. 어서 악어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물어보세요. 하루씨, 당신은 농담도 잘하시네요. 참, 그런데 왜 이름이 하루씨예요? 아, 그게 궁금하셨군요. 하루씨는 턱끝을 든 채 상념에 잠겼다. 그리고 잠시 뒤 입을 열었다. 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하루, 그래요. 하루하루 무럭무럭 키가 크라고 해서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키라는 것이 신체의 키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마음의 키, 인생의 키죠. 전 아버지의 바람처럼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물론 당신 덕분이에요. 제 덕분에요? 물론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 성장하기 마련이죠. 사랑이든 미움이든 관심이든 상처든 그 모든 것들은 다 마음과 인생을 자라게 하죠.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향했다. 용서할 수 없다면 자신의 믿음을 먼저 의심해라. 하루씨의 오토바이에 열쇠가 없다는 것을 안 열쇠집 주인이 피자집에 찾아왔다. 열쇠집 주인은 오븐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하루씨에게 은근슬쩍 말을 건넸다. 여보게, 자네 열쇠 하나 맞추게. 잠시라도 경계하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언제 도둑 맞을지 모르는 일일세. 하루씨는 아무 말 없이 이마에 땀을 쓸 뿐이었다. 열쇠집 주인은 하루씨의 마음을 흔들 요량으로 계속 입을 열었다. 자네의 오토바이가 아니 자네가 걱정이 돼서 그래. 오해는 말게. 열쇠를 팔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타인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그들에게 괜한 마음에 갈등을 제공하는 건 아닌가? 하루씨는 오븐 안에서 갓 익은 피자를 꺼내 긴 칼로 잘랐다. 엿가락처럼 가늘게 늘어진 치즈가 그의 믿음을 감싸는 것 같았다. 하루씨는 천사의 음성으로 낮게 말했다. 서로 굳은 믿음이 있다면 절대 훔칠 수 없죠. 설령 오토바이를 누군가에게 도둑맞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 안에서는 분명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누군가 가끔씩은 하느님이 될 필요가 있다. 열린 창으로 들어온 햇살이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반짝거렸다. 하루씨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 햇살을 꼼꼼히 주어 마음에 담았다. 그는 햇살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위해 눈꺼풀을 닫았다. 그 광경을 본 여학생 하나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와 하루씨가 앉은 맞은편 의자에 몰래 앉았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는 순간 학생의 동그란 눈을 보고 하루씨는 깜짝 놀랐다. 하루씨의 놀란 모습을 보고 학생 역시 놀랐다.
학생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루 아저씨, 미안해요. 놀라셨죠? 그런데 그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누구에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학생은 답을 재촉이라도 하듯 하루씨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 하루씨는 넝쿨처럼 뒤엉켜 있던 두 손을 풀며 환한 미소와 함께 말을 넌지시 흘렸다. 난 기도하지 않았단다. 기도를 듣고 있는 중이었지. 학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루 아저씨는 하느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들을 수가 있죠? 하루씨는 보조개를 피우며 상냥하게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늘을 향해 바라기만 하지. 그 누구도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단다. 너도 이쪽으로 오렴. 그리고 두 눈을 감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렴. 너도 가끔씩은 하느님이 될 필요가 있단다. 사람들은 당신을 허락하고 있으니 다시 사랑하면 된다. 부엌 문틈으로 보이는 빨래가 심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밖에 바람이 부는 게 분명했다. 그래도 빨래가 반짝거리는 걸로 봐서는 볕이 참 좋은 날인 것 같았다. 하지만 하루씨가 누운 자리는 안개처럼 그저 눅눅하기만 하였다. 하루씨는 오늘도 벽에 걸린 후줄근한 곤복을 망연자실 바라보며 기도에 몰두했다. 어김없이 그의 눈시울은 금세 뜨거워졌다. 눈물은 색강이 되어 황폐한 두 볼을 타고 여러 갈래로 흘렀다. 그런데 유독 눈물 한 방울이 보조개 샘에 빠지고 말았다. 그 눈물 방울은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리기 시작했다. 이내 눈물 방울은 보조개 담장을 뛰어넘어 반짝거리는 별이 되어 다른 세상으로 일탈을 하였다. 하루씨에게 있어 눈물은 고통에 저항하는 일종의 맞불이었다. 녹슨 대못에 걸린 군복에서 어렴풋이 흘러나오는 환청이 하루씨의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다. 그는 잽싸게 귓구멍을 휴지로 틀어막고 수건으로 두 눈을 막았다. 하지만 그 소리, 바로 거대한 체인이 돌아가는 그 쇳소리는 여전히 하루씨의 영혼을 지배하였다. 하루씨는 손으로 양쪽 귀를 틀어막고 마치 썰부대 안에 갇힌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바닥을 나뒹굴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고 알아들을 수 없는 몇 마디 소리가 방 안을 가득하였다. 물론 그 쇳소리는 오랫동안 하루씨의 귓전에서
기화되지 않았다. 어느덧 그림자가 점점 짧아지고 그림자의 농도는 짙어가고 있었다. 하루시가 깊고 습한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이미 태양은 부엌 문틈으로 하얀 손을 길게 내밀었다. 태양은 늘 만인에게 평등하였다. 향이 빠져나간 커피 같은 그의 방 안에도 희망이라는 곰팡이가 꼼지락거리고 있었으니 하루시는 몸을 추스러 창문 쪽으로 움직였다. 전봇대에 발목을 잡힌 가을 하늘을 보고 싶어서였다. 토막토막 잘린 순대구름이 스며들었다. 나만의 하늘을 갖고 싶어. 나만의 미소를 찾고 싶어. 그는 혼잣말로 외쳤다. 하루시는 라이도 위에 앉아있는 빨간 돼지에게 잔돈 몇 개를 빌렸다. 그리곤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감청색 바바리 코트를 꺼내 어깨에 걸쳤다. 그래, 이만한 갑옷이면 됐어. 내 죄가 보이지 않을 거야. 하루시는 서둘러 옥탑방을 나섰다. 오랜만에 외출이었다. 햇살에 잘 구워진 고기를 들이마시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한층 한층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왠지 모를 우울함에 빠지고 말았다. 마치 과거의 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길고 긴 터널 같은 계단을 황급히 빠져나와 건물 옆 플라타나우스 그늘에 쭈그려 앉았다. 하루시는 고개를 숙인 채 바바리 코트 깃 위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몰래 훔쳐보았다. 저 사람들은 뭐가 그리 자유로울까?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하루시는 자신의 그림자를 밟고 지나가는 수많은 어깨들에게 용기 내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랍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하루시는 왠지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그들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하루시는 투명한 믿음으로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 부탁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저를 허락해 주세요. 다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시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는 순간 그는 길 건너편 전봇대에 묶여있던 에드벌룬 끈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루시는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멈춰 세우며 거침없이 건너편 도로가에 서 있는 전봇대를 향해 달려갔다. 다행히 반쯤 부러진 에드벌룬 끈을 가까스로 잡을 수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에드벌룬 끈을 전봇대에 다시 묶으려고 엉덩이를 있는 대로 뒤로 빼고 끈을 가슴 쪽으로 힘껏 잡아당겼다. 저기요. 저기 여보세요? 끈은 점점 팽팽해지기 시작했다. 하루시는 마치 전봇대와 에드벌룬 끈 사이에서 날개 없는 새처럼 매달려 있는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발걸음을 재촉하며 어디론가 바삐 움직일 뿐이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이 끈 좀 잡아주세요. 이러다가 제 몸이 해체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들 그를 외면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 제가 날아가겠어요. 하루시는 자신의 몸이 점점 천사의 높이와 같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사람들의 머리는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작은 물방울처럼 흔들거렸고 콘크리트 건물은 마치 거대한 섬처럼 높이 솟구쳐 있었다. 나는 정말로 그 작은 물방울들과 함께 어울릴 수는 없는 걸까? 끝내 그는 에드벌룬과 함께 구름 저편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말았다. 비록 단 한 사람만을 위한다 할지라도 희망은 자꾸자꾸 만들어져야 한다.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니, 벌써 몇 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루시는 눈을 뜰 용기가 없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할 수 없다면 도대체 미래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루시는 무엇이든 잡아보려고 손바닥을 펴 앞뒤로 마구 흔들어 보았다. 그러나 침묵만이 손끝에 머물 뿐 아무런 메아리가 없었다. 그때였다. 자욱한 구름 사이에서 누군가가 아른거렸다. 멀리 있으면서도 참으로 가까이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 낯설지 않은 그 누군가가 하루시의 호흡에 함께 발맞추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하루야, 더 이상 괴로워 마라. 이 세상에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리고 또 어디에선가 거대한 체인이 돌아가는 소리, 환청이 들려왔다. 순간 하루시의 얼굴은 눈, 코, 입, 이 중앙에 모인 광어처럼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심장의 박동이 멎는 듯하였다. 하루시는 쇳소리 사이로 나지막이 들려오는 음성을 향해 고백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그 시대에 대한 부채의식과 부끄러움이 남아있어요. 그 당시 저의 손에는 초총이 쥐어져 제 총구는 그들을 향해 있어. 눈물을 거둬라. 하루, 이제 너도 그들 곁으로 돌아가거라. 그 시대엔
승리자는 없었다. 돌멩이를 쥐었건 총을 쥐었건 피해자만 존재했을 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하루야, 어릴 적 길가에 신발을 벗어놓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맑은 날을 떠올려라. 유년의 기억은 또 다른 형태의 희망이란다. 희망은 만들어져야 한다. 비록 단 한 사람을 위한다 할지라도 희망은 자꾸자꾸 만들어져야 한다. 너의 여분의 희망을 그들에게 보여라. 어쩜 그들은 이미 널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른단다. 하루씨의 얼굴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내리고 있었다. 눈물 한 방울이 보조개 샘에 머물렀다. 그 눈물 방울은 샘 속으로 깊이 깊이 스며들었다. 부활은 어느 자그마한 선량한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세월의 흐름이란 또 다른 형태의 사랑과 용서로 다가오리라. 마을 사람들은 새천년 해돋이를 위해 마을 뒷동산에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모두들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바람은 다 똑같았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영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또 한 번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다. 그때였다. 해가 희망으로 붉게 물드는 이마를 막 내보일 때 갑자기 펑 하는 큰 굉음과 함께 누군가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루씨였다. 하루씨의 부활이었다. 개기일식처럼 일순간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내 어둠은 환한 빛으로 되살아났다. 하루씨는 소나무 가지 끝에, 그 가느다란 가지 끝에 새의 모습으로 매달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온몸에 하늘빛을 잉태한 새 한 마리를 바라보며 모두를 약속이라도 한 듯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행복한 표정으로 감사 기도를 올렸다. 잠시 후 감사 기도에 답변이라도 하듯 태양은 서서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씨를 올려다보며 모두 다 가슴속에 품고 있던 소원 하나씩을 이룬 것처럼 마음이 설렜다. 하루씨의 날갯짓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 고이고이 건축하고 있던 영혼의 파랑새였던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깊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뒷동산 벤치에 앉아있는 하루씨에게 달려왔다. 하루씨는 마을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신분과
이 마을에 오게 된 자초지종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저는요, 사실은 저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길 잃은 철새떼가 에드벌룬에 구멍을 내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떨어지기에 저는 과거의 죄와 상처에 집착하는 미친.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저 미소만 보일 뿐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루씨는 희망의 존재였기 때문이었다. 하루씨는 벤치에 새색시 마냥 얌전히 앉아있는 마가레트 꽃잎을 입술에 갖다 댔다. 그리고 미소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의 미소를 보다 보니 어느새 하루씨의 얼굴에도 미소가 전염되었다. 헤매지 마라. 너의 안에 다 있을지어다. 하루씨는 마음속의 언어를 중얼거렸다. 내 안에 남아있는 희망의 불씨를 그들의 가슴 속에 지필 거야. 하루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스며들기로 다짐했다. 하루씨는 이 마을에서 꽤 오래된 피자 가게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피자도 만들고 배달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뭔가 허전하면서도 꽉 차있는 가을 하늘. 한 꼬마가 피자 가게 앞에서 종이 비행기를 던지며 가을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하였다. 아이는 떨어지는 종이 비행기를 받으려고 고개를 지켜 세우며 마구 뛰어다녔다. 비행기가 낙엽과 손을 잡고 하루씨의 오토바이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아이는 종이 비행기를 집어들어 피자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루씨에게 물었다. 하루 아저씨, 물어볼 게 있어요. 하루씨는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엉뚱하게 말했다. 물어볼 게 있니? 자, 그럼 오늘은 이 숟가락을 물어보렴. 너희는 튼튼하지? 아저씨도 참. 그런데 왜 가을 하늘은 파란 거죠? 하루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이내 새싹 같은 파란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가을 하늘이 파란 이유는 할미새 때문이란다. 할미새가 가을 하늘 겨드랑이에서 쉴 새 없이 꼬리를 흔들어대니 가을 하늘이 그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파란 웃음보를 터뜨렸기 때문이란다. 아이는 작은 손바닥으로 입을 반쯤 가리며 키득키득 웃었다. 하루 아저씨, 아저씨는 너무 엉뚱해요. 가을 하늘에 겨드랑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을 하늘이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하루씨는 땅바닥에 떨어진 종이 비행기를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가을 하늘의 겨드랑이를 향해 힘껏 던지며 말했다. 하느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가을 하늘을 먼저 만들었지. 사람에게 웃음이 있는 건 어쩌면 맑고 깨끗한 가을 하늘 밑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일지도 몰라. 아니면 선한 도둑이 맑은 웃음을 훔쳐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지. 우리는 그저 웃으면 되는 거야. 행복한 오후의 풍경. 하루씨는 신장로에 떨어진 은행잎 하나를 주워 일담한 시집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유리창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밖을 보았다. 자동차들은 세월을 앞지를 기대로 싱싱 달렸고, 무명의 사람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어깨를 앞으로 약간 기울인 채 바삐 어디론가 사라졌다. 볕은 유리창을 뚫고 가게로 들어와 이내 두 생명체를 나른하게 하였다. 하루씨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어 죽은 듯이 스르르 잠이 들었고, 하루씨의 자는 모습을 보며 키득키득 웃고 있던 주인 아저씨도 자꾸 하품을 내댔다. 그리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끄벅끄벅 졸았다. 피자를 포장해 가려고 온 꼬마는 너무나도 행복해하며 단잠을 자는 두 사람을 보며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킥킥킥 웃었다. 좀 기다려야겠다. 꼬마는 뒤꿈치를 들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가게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꼬마는 늘어지게 자고 있는 오토바이 옆에 우두커니 앉아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세월을, 그리고 행복을. 침묵 안에는 수만 가지의 언어가 있다. 누군가가 야광별이 붙어있는 하루씨의 창문을 두드렸다. 하루씨는 크게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다. 마치 노크 소리를 드럼 소리로 착각했던 모양이다. 노래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하루씨는 창문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다. 창문이 열리자 한 여자아이가 문틀에 턱을 걸친 채 하루씨에게 힘겹게 인사를 했다. 그 여자는 3명의 초등학생을 둔 젊은 부인이었다. 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하루씨, 전 몹시 두려워요. 아이들 앞에서 또 무슨 말을 해야 하죠? 왜 말을 해야 하죠? 당신은 말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죠. 침묵의 전달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제 눈만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이 언제나 그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루씨는 코끝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부인은 하루씨의 말을 듣고 수긍하는 표정을 짓는 듯 했으나 이내 답답하다는 듯이 되물었다. 하루씨, 그럼 아이들 앞에 있지 말라면 그들의 시선에서 사라지라는 말인가요? 전 엄마예요. 더군다나 침묵은 곧 엄마로서의 역할을 회피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하루씨는 눈을 반짝거리며 대답했다. 사라짐은 단지 회피가 아닙니다. 침묵은 단지 말하지 않음이 아니죠. 그게 무슨 뜻이죠? 만약 하루씨께서 제 질문에 대꾸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하루씨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침묵하면 아이들도 저를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요? 하루씨는 길섭에 핀 들꽃처럼 수줍게 얘기했다. 침묵 안에는 수많은 가지의 언어가 있답니다. 사라지는 것 안에는 수많은 잠언이 있답니다. 하루씨는 씩 미소 지으며 이어 말했다. 아이들은 들꽃, 새털구름, 나비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답니다. 어머니는 단지 그들 옆에서 비바람이 불면 막아주고 때때로 쉴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한 그루쯤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정말 하고 싶다면 그 전에 먼저 보여주세요. 어른들이 하는 걸 잘 따라하고 흉내내는 게 어린이들의 장기이니까요. 길 위에서 영혼의 물 한 잔을 얻어먹는 고마움. 하루씨는 재래시장을 돌며 양파, 양송이, 피망, 그리고 등심 불고기를 샀다. 그 짐들을 오토바이 허리춤에 차곡차곡 매달아 가게를 향해 가고 있었다. 모퉁이를 막 돌아가려는 순간 배낭을 맨 학생 하나가 하루씨를 향해 손을 번쩍 들었다. 하루씨는 공중전화 박스 옆에 잠시 멈춰서서 학생 쪽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다. 학생은 방긋 웃으며 하루씨에게 말을 걸었다. 하루 아저씨,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걱정이 있어요. 걱정? 말해봐. 내가 그 걱정을 함께 나눠 짊어지면 어떨까? 여행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긴 했지만 사실 정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요. 어떤 길로 가야 하죠? 학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하루씨에게 물었다. 책에게 물어보렴? 책 속에 길이 있다고들 하지 않니? 책 속에서 길을 잃어 자칫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시궁창에 빠지면 어떡하죠? 학생은 장난기 있는 얼굴로 물었다. 책을 덮으면 그만이지. 하루치는 짧게 응수했다. 그러나 책을 덮는다는 건 비겁하지 않나요? 여행이란 자신의 한계점을 찾아가는 고행이라고 예전에 하루 아저씨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저씨, 어떤 길을 가야 하나요? 학생은 한 걸음 내딛으며 다시 물었다. 자네는
이미 길을 찾은 것 같네. 하루 씨는 다시 짧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아저씨께서는 지금 어떤 길을 가는 중이죠? 학생은 심오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하루 씨는 고마움 가득한 표정으로 학생에게 목례를 하며 입을 열었다. 지금은 길을 가지 않고 잠시 길 위에서 물을 마시고 있지. 목마른 내 영혼을 위해 꽤 괜찮은 동행자가 지금 막 물 한 잔을 내게 건넸거든. 고마워. 학생도 빙그레 웃으며 담대했다. 하루 아저씨, 저도 물 한 잔 잘 마셨습니다.